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요. 하피플 나경원 의원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정부를 향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선을 취소하라며 철야 농성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철야 농성 돌입, 범죄 혐의가 명백한 후보자를 총리로 내세운 건 국회에 대한 모욕, 명백한 의회 독재다라며 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다. 정말 이게 국민의 상식이라든지 눈높이에 너무 벗어나는 총리다. 어떤 것 하나도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조금 더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농성을 하게 됐고,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배추 총리, 그다음에 장농 총리, 스폰 총리 후보자는 안 되겠다. 민주당이 아프긴 아팠나 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여러분들이 입장이 바꿔져서 우리가 이런 후보자를 내놨을 때 선뜻 동의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도 이틀 지나가면서 그냥 그렇게 구체적인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 없이 진행되나 보나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나경원 의원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배추 총리, 장농 총리, 스폰서 총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배추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450만 원, 지금 450만 원이 아니고 거의 한 20년쯤 전에, 10여 년쯤 전에 450만 원이니까 굉장히 큰 돈 아니었습니까? 이게 차라리 배추가 아니라 무슨 배추 기업에다가 투자를 갖다 했던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돈이 계속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오느냐? 장롱에서 돈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스폰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나경원 의원이 말씀을 갖다 하신 것 같은데 틀린 말씀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해명도 못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철야 농성 해봤자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의석수가 거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전체 그 300석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의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지금 봤을 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국민의힘이 107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더 국민의힘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저런 그 소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무력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때까지는 계속 107석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도 그나마 빨리 환골탈태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지 그 막강한 그 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밝혔던 이 배추 총리, 장농 총리, 스폰 총리는 이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재산의 증식 과정이나 아니면 대출의 상환 과정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다라는 풀이로 이해가 됩니다. 나경원 의원이 철야 농성을 하지만 여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 인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7월 3일 본회의 상정할 예정이에요. 송원석 원내대표, 인사청문회 우겨대면 장땡, 인준되면 다음 장관 도덕성 검증은 무용지물이다. 자, 박성훈 원내대변인, 부적격 총리 밀어붙이고 야당 협박하는 게 이재명식 협치냐라고 반발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철야 농성에 대해서 웰빙 김밥 먹고 스벅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틀고 캠핑이냐 바캉스냐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라며 비꼬 온 겁니다. 박선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의 어떤 뭐 여러 가지 항의성 주장은 뭐 야당 측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결과적으로 보면 전 나경원 의원의 저런 농성, 이런 움직임은 결국 차기 당권을 노리고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도 지도체제를 정비하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열고 뭐 지금 4파전이 될 거다, 3파전이 될 거다 여러 예측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나설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금 총리에 대한 청문회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모두 다 지켜보셨는데 이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뭔가 김민석 총리를 트집 잡고 흠집 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결국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차기 당권을 노린 모종의 행보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농성을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말릴 재간은 없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행보인가 혹은 지금 야당의 중진 의원이 꼭 해야 하는 행보인가에 대해서는 되돌아보시면 좋겠다. 오히려 지금 당 내부에 있는 내용을 수습하는데 앞장서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야당 청문위원인 우리 곽규택 의원님 네. 청문회 이틀간 활약하는 거 저희도 뉴스로 보도해드렸는데 나경원 의원 철야 농성에 어제 함께 하고 오셨다죠? 예. 어제 저도 일요일 뭐 오후 저녁까지 함께 했는데요.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압축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본인 스스로 6억 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자기가 국회의원 세비 외에 소득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는 전혀 내지 못하고 있고요. 또 6억 원 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한 18년 동안의 정치에서 그 갭이 있는 분인데 1996년도에 국회의원을 시작했다가 한 18년 정도 쉬었다가 2020년부터 국회의원으로 들어왔죠. 그 과거의 행태를 하고 있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거나 그런 분을 후보자로 내세웠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이 청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다른 청문위원들도 김민석 후보자의 그런 주장, 뭐 현금 6억 원을 벌어들인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씀은 아무도 안 하세요. 다만 그 문제를 제기하는 뭐 주진우 의원을 공격한다든지 또 나경원 의원의 저런 농성을 폄훼한다든지 이런 메신저를 공격할 뿐이지 김민석 후보자가 제시한 해명에 대해서 누구도 그 해명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만큼은 이분은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곽규택 의원님 의견인데요. 그런가 하면 장관급 자리에 김경수 전 지사를 내정한 걸 두고 야당의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마치 러브버그처럼 전과자는 전과자끼리 붙나 봅니다. 라는 비판을 했는데 요즘 뭐 러브버그가 많죠? 그 러브버그에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뭐 안철수 의원이 소속된 정부 정권에서 복권해 주신 거 아닙니까? 복권이라는 건 결국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으로 특히 지방 균형 발전, 지방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인사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건데 죄송합니다. 그걸 저렇게 최근에 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런 러브버그와 같은 거에 비유해서 하실 말씀인가 싶습니다. 좀 과하다 비유가. 그렇죠. 중진 의원이시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저런 식으로 전과자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러브버그에 비유해서 비판하거나 좀 격에 맞지 않는 비판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이 중심에 어떤 서게 될 과제냐 뭐 이런 비판을 네. 하신다면 중진다운 그리고 야당다운 비판이라고 수용할 수 있겠는데 저렇게 세간에 그냥 이 말장난 같은 식의 비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적어도 이재명 정부가 바라보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준비된 것이 그 역대 정부에서 해온 것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네. 김경수 위원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성과를 보고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어제 이런 평가가 좀 무색해지는 결과를 내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러브버그 비유는 좀 과했다. 러브버그는 좀 과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의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복권을 주장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나의 사건인데 그 배우자가 받았던 형, 그다음 조국 그 대표가 받았던 형, 그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해버리고 뭐 대학원도 취소되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형이 너무나 불공정한 거거든요. 형벌의 균형성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국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 그 처벌들 이런 게 다른 일반적인과는 너무나 불균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도했죠, 사실. 네, 정혁준 변호사님. 앞서 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러브버그 이야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뭐 전과자 붙어 다닌다 이거 좀 과했다. 조경 변호사님 말씀도 좀 주셨는데 정성호 의원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복권을 최근에 주장했었단 말이죠. 혹시 네.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뭐 사면 복권을 건의하는 거 아니냐, 추진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전속적인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행사하실지 여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뭐 옆에 곽규택 의원 그 검사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조국 전 대표의 혐의와 그 형이 균형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형이 감경된 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과다한 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법조인 출신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그다음에 저는 그래도 그 정성호 의원이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게 그 일단은 법조인이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나이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수원 다닐 때 같이 뭐 노동법 연구회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이 돼야 됩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레드팀이 없었어요. 그 원희룡 그 후보가 뭐 레드팀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권의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레드팀은 반드시 그 필요하고 그 역할을 정성호 의원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사면보다도 정성호 의원이 더 먼저 건의해야 될 건요. 제가 봤을 때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대통령한테 건의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 박성민 최고, 정성호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사면 복권의 필요성을 말한 것과 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것 사이에서의 어떤 연관성을 찾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바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국무위원이 돼서 대통령의 뜻을 함께 이제 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역할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 사면권이라던가 인사권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성호 의원이 바깥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벌써부터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성호 의원께서 이제 폭넓게 뭐 사법개혁과 관련한 특위도 여러 번 하셨었고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하니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사법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동료가 되어줄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임자가 적절한 곳에 가게 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의 핫피플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자,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란의 핵 문제를 어떤 미국의 개입으로 일단락 지은 데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북한 김정은과의 갈등을 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Is it true that you have reached out with a letter to North Korea's Kim Jong-un? We'll get the conflict solved with North Korea. I'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ve gotten along with him really great. So we'll see what happens. Somebody's saying there's a potential conflict. I think we'll work it out if there is. It wouldn't involve us.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트럼프 대통령. 또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어떤 업적과 성과도 지금 필요한 미국의 대내적 상황인데 일단 이란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는 것을 멈춰 세우는 데 성공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나서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했던 말이 곽태규 의원님 북한 문제였거든요. 예, 예. 김정은하고 나는 좋은 관계가 있다. 뭐 누군 잠재적 갈등이라고 했지만 내가 만나서 해결할 수 있다. 이란 문제 해결하고 북한 문제 해결하면 난 노벨상이다. 이런 얘기로도 좀 들리곤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때 좀 긴장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란에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휴전된 상태니까 네.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것을 지금 홍보하고 싶은 심정이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북한 핵 문제 또 김정은과의 관계가 이제 대비되다 보니까 그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19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대화는 단절된 상태고 지금 북한의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이란의 그 핵 문제와는 차원이 좀 틀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좀 접근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지금 북한과 또 미국이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의 어떤 의사를 뛰어넘는 그런 제외시킨 그런 상태에서의 어떤 대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이란의 케이스처럼 뭐 무력 사용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될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이란의 그런 상황에서의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 정부와의 사전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이런 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자세를 좀 미국 대통령께서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한의 어떤 비핵화 협상을 했던 것과 2025년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 사이 북한은 이미 더 핵을 고도화해서 사실상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말로 협상을 해서 북한 김정은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를 스스로 없앨 것이냐라는 건 매우 더 어려워진 과제인데 지금 궁금한 게 조규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시에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의지를 믿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좀 중요해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이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이고 이게 바뀌지는 않았죠. 다만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외교적 상황을 고려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2018년, 19년 당시에 완전한 비핵화, 불가역적 상태까지 가는 비핵화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어떤 단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 그 트럼프는 일단은 이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전제에 의해서 추가적인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일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김정은과의 어떤 표면적 관계가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성과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은 역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핵을 갖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문제를 다뤄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이재명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할 기회가 아마 조만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는 뭐 통상 현안은 중요하지만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이 동맹을 축으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가장 중요한 뭐 외교적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신다면 향후 북한의 핵 문제를 네. 어떻게 할지 대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후 이 정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또 비핵화 관련된 입장이 미국 당과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네, 여야 모두 이 북미 향후 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패싱돼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 자, 북한이 손을 내밀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날강도라는 겁니다. 노동신문, 적대 세력들 지난 10여 년간 사상 초유의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에 매달렸다. 유럽, 중동 충돌과 세계 혼란, 미국과 서방의 날강도적 주권 침해 때문이다. 라고 현재는 북한은 날강도라고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당분간은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과 뭐 김정은 간의 만남은 쉽진 않아 보입니다. 뜨거운 인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세 번째 주인공은 조시은 해군 소위입니다. 이 여군 소위의 정체는 과연 누굴까요? 만나보시죠. 연평해전 영웅 아버지의 뒤를 이은 딸. 대한민국 해군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고 조천영 상사의 딸 조시은 소위가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어요. 조천영 상사는 제2연평해전 발발 당시 이 조시은 소위는 생후 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럭무럭 자라서 올해 3월 해군 장교로 임관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선배 전우들의 뒤를 이어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지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하셨습니다. 100일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저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중학생 때부터 저의 꿈이었던 해군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단단하고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장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을 거예요. 조시은 소위는. 왜냐하면 아주 생후 4개월 어릴 때 젖먹이일 때 아버지가 전사하셨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나본 적이 없는, 기억이 나지 않은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평생의 꿈을 꿨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해군이 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뭉클하네요. 네. 23주년 됐으니까 25에서 23 빼면 몇입니까? 2002년이에요. 2002년 6월 29일 한 10시 25분경에 교전이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2002년 6월에 뭐가 있었냐면요. 월드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막 16강, 4강 막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제2의 연평해전이 있었던 6월 29일에 어떤 경기가 있었느냐. 우리나라하고 터키하고 사이에 3, 4위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6월 30일에 그 독일과 브라질 사이에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막 흥분하고 막 들떠 있고 그런 때였는데 그날 아침에 그 북한이 선제 공격해가지고 꽃다운 우리 장병들 여러분이 이제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전에 봤지만 저 조시은 소위가 100일밖에 안 됐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꿋꿋하게 잘 자라줘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해군 소위가 됐다라고 하니까 누구보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고요.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뭉클하게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 연평해전뿐만 아니라 뭐 제2연평해전도 있었고요. 서해교전도 수차례 있었고요. 또 이 천안함에서 전사한 우리 장병들의 유가족들과 이 어린 자녀들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한 우리 전사자들의 남은 가족들을 성심성의껏 돌보는 일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조시은 해군 소위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인터뷰 장면도 보내드렸는데 앞으로도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든든히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또 멋진 군인으로 자리 잡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